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광역단체장 등 4천여 명의 지역 일꾼과 1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은 야당 심판론, 야당은 여당 견제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백악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다음 달 12일 열릴 것으로 본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국의 땅값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보유세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경찰엔 전담 부서조차 없고 처벌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새벽 0시부터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13일 동안 후보들은 유권자들을 향해 한 표를 읍수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철웅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서울시장 후보들 새벽부터 정말 바쁘게 움직였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선거운동 첫날 새벽부터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오늘부터 선거 벽보가 붙을 수 있고 후보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새벽 1시 지하철 청소 노동자를 만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인데 박 후보가 임기 내 성공한 정책으로 꼽는 대표 사례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과거 재단 보조로 일했던 동대문 시장부터 찾았습니다. 김 후보는 박원순 시장의 임기 동안 적폐가 많았다며 모든 후보가 단결해서 반드시 시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필승 행사를 열고 안철수 후보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안 후보는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해 생활안전 이슈에 집중했습니다. 자, 후보 개인의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 당을 보고 찍는 유권자들도 꽤 많을 겁니다. 지지율에 따라서 각 당의 전략도 다 다르다면서요? 고공 지지율에 남북평화 호재까지 있는 민주당이 대세를 다진다면 한국당은 절박함을 드러내면서 반전을 노립니다. 영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섞여 있는 바른미래당은 양갈래에서 쌍끌이 전략에 나섰습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수도권 집중 공략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서울 중랑구청장 후보 출정식을 찾은 이후 오후엔 경기 합동유세에 참석합니다. 수도권에서부터 대세를 굳히고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건데 추 대표는 막판까지 긴장해야 한다면서 안이한 분위기를 다잡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유세단 이름부터 살아야 한다 유세단으로 짓고 간절함을 드러냈습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장을 맡았는데 처절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울산, 경북을 차례로 방문하는 경부선 순회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서울을 맡고 유승민, 박주선 대표가 각각 영남과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당의 기반인 호남에 집중하고 정의당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환영대회 등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송찬호 정치부 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6.13 지방선거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혹시 어느 후보를 찍을지 결정하셨습니까? 먼저 선거운동을 시작한 후보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어요. 우리 청소 노동자들 제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잘 들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서울시장이 다시 뽑힌다면 그건 가정입니다. 여기 우리 평화시장은 제가 젊을 때 직접 직장으로 다니던 곳이고 박원순 시장은 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뭐 좋은 걸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자영업자들은 언제 문을 닫아야 되느냐 정말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도 듣고 저도 이제 오늘 가장 처음으로 이곳 찾은 이유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지금 바쁘실 텐데 다행히 지금은 막 그런 때는 아닌가 봅니다. 네, 가장 관심적 중 하나인 서울시장부터 살펴볼 텐데 사실 첫 선거운동 지역을 어디로 하냐 이건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전략과 모든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네. 다 다르던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뭐 지난 자정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 됐는데 첫 장소를 보면 이 후보가 뭘 강조하나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멘트도 다 듣기도 했는데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답심리역을 찾았는데 이제 청소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그렇죠. 복지를 강조한다는 뜻을 보인 거고요. 네. 이제 주로 하는 얘기가 이제 토건 사업보다는 사람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만큼 이제 시민들이 중요하다. 이 점을 네. 강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동대문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예. 이게 뭐 한국당 전체 선거 그 전략이기도 한데 먹고 살기 힘든 자영업자에게 힘을 주겠다. 예. 이런 점을 좀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대를 방문했는데 이거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후보가 되겠다. 서울시장이 되겠다. 이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 김종민 후보도 마찬가지로 지하철을 방문한 영상까지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각각의 아마 셈법이 다 다를 텐데 어제 TV 토론회가 열렸었잖아요. 네. TV 토론 직전에 있었던 서울시장 그 후보 지지도 조사가 있었나 보던데요. 네. 어제 한 방송사에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했는데요. 예. 그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 뭐 기존의 그 결과들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예. 그 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54.2%,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15.3%,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13.1%인데요. 지금 뭐 1위 그 후보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원순 후보가 예. 줄고 앞서고 있는데 이제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가 지금 2등 싸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거든요. 예,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이네요. 네, 오차범위 아닌데 이게 어쩔 때는 안철수 후보가 2위로 나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김문수 후보가 2위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만큼 지금 2위 싸움이 좀 치열한데 문제는 지금 뭐 두 야당 후보를 합쳐도 아직은 박원순 후보가 압도적으로 좀 앞서고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15.3, 13.1 둘 다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누가 2등을 하고 있다 이게 보기에도 좀 어려운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TV 토론에 나오면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현상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도 그렇고 이제 경기지사 토론에서도 그런 양상이 똑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다른 야권 후보들의 지지를 다 합쳐도 사실은 월등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자면 야권 후보들끼리 서로 단일화를 하거나 서로 공격을 이제 일제히 그 한 여권 후보에게 하는 것밖에 사실 방법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제 있었던 그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박원순 후보에 대한 이제 그 야권의 집중적인 그런 공략이 좀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뭐 아무래도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미세먼지 대책을 잘 세우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여러 군데서 제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둘 다 똑같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 박원순 후보한테 넌 돈만 쓰고 도대체 한 게 뭐냐 이제 이런 취지를 사실은 말을 했죠. 예. 그랬더니 이제 거기 있던 다른 후보가 왜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걸 지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이제 박원순 후보가 뭐 김문수 후보는 그럼 경기지사 있을 때 그때 미세먼지가 훨씬 농도가 높았었다고 하는데 그럼 당신은 뭘 했느냐?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라고 하는 곳하고 서로 공기가 다른 곳이 아닌데 예. 결국 경기도 한복판에 서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책임이 서로 같이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화면에서 서울시장 후보들 그 영상을 내보내는데 그 가운데 화면에 그 사진이 좀 잘못 나갔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사진이 나가야 되는데 남경필 후보의 사진이 잘못 나간 점 먼저 저희가 사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2, 3위인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가 좀 단일화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포스터를 보니까 사실 굉장히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 벽보를 보면 사실 선거 슬로건이 다양한 게 있는데 똑같더라고요. 네, 이거- 공교롭게도 네. 이제 어제 공개가 된 선거 벽보입니다. 보면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 바꾸자 서울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게요. 예, 물론 뭐 지금 현직 시장이었던 박원순 후보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박원순 시장 시절에 시정을 바꿔야 된다. 이거를 네. 얘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똑같은 슬로건을 쓰니까 이게 원래 안철수 후보가 주로 썼던 건데 김문수 후보가 쓰니까 혹시 야권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아니겠죠?
뭐 그거를 딱 염두에 서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뭐 하여튼 그 추구하는 생각은 야당 후보들이 같다 이렇게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그 투표용지가 인쇄됐기 때문에 어제 송 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단일화 효과는 하더라도 떨어질 수 있다는데 그래도 끝까지 그 야권 쪽에서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보죠? 네, 그 충분히 그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그 양당에서도 내부적으로 나오긴 합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대세 그 당내에서 큰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뭐 박원순 후보를 지금 지지율로 봤을 때 이기기 위해서는 단일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꾸준히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조금 그 의견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는 것이 예. 단일화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2위 후보하고 3위 후보를 합쳤을 때 1위 후보를 넘어서야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과연 합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합심으로 인해서 그 기존의 지지자들마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뭐 야권 단일화는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사실 말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뭐 아직까지 선거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기지사 후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기지사 후보 지지도는 최근에 여론조사 5월 27일 날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드릴까요? 송찬호 팀장이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율인데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52.6%,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가 18.8%, 그리고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2.6%, 정의당 이용우 후보가 1.2%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지사에는 뭐 단일화 이런 얘기는 없는 거죠? 네, 현재로서는 단일화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그런데 최근에 그저께 토론회 있었고 보면서 여기는 경기도지사 선거는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서로 상호 비방전이라는 예. 좀 네거티브전이 좀 치열하게 벌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1위다 보니까 집중되는 것 같은데 그 여배우 스캔들이 터졌잖아요. 이런 가운데 그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 뭐 주진우 기자가 뭐 개입을 했고 그래서 뭔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는 걸 밝혀라 이래서 여배우가 좀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지금 더 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좀 몇 년 네. 전이었죠. 그 이제 여배우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김부선 씨가 그 실명을 거론한 적은 없어요. 누구를 겨냥했는지는 SNS를 통해 겨냥한 적, 그 거론은 한 적 없는데 마치 이재명 후보를 연상케 하는 그런 글들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게 이제 그 주진우 기자로 이제 추정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건데 여배우에게 그런 글을 올리는 그렇기 게 때문에 어떻겠냐. 이제 네. 예, 이거를 지금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입니다. 예. 김영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좀 종용했던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결백하다는 얘기를 당신의 입으로 대신해라. 문제 제기를 최초에 했던 사람이 당신이니 네. 결자 해지 차원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해명을 해다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예,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의 뭐 이렇게 종용이 있었던 것처럼 또 주장을 하는 야당 후보가 있고 근데 예. 이재명 후보는 본인은 전혀 그와 무관하다. 예. 지금 이게 좀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녹취록의 주진우 기자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좀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김부선 씨가 올린 SNS 사과문을 보면 그 주진우 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조언한 내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몇 년 전 아이 양육비 문제로 이재명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김부선 씨의 사과문을 보면 비슷하거든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사실 이제 저 녹취록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좀 전까지도 검색어 3위에 주진우 씨 이름이 계속 예. 올라 있었어요. 그래서 네. 게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 당시에 그 SNS 사과문의 내용이 그대로 흡사하게 적혀져 있는 예.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정말로 이거는 주진우 씨가 그런 식으로 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뭔가 좀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라고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주진우 씨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주진우 씨가 이것에 대해서 뭐 해명을 하고 말고 떠나가지고 이것에 지금 말려 들어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여기 발을 담그는 순간 네거티브 공세에 지금 말려 들어가는 거기 예. 때문에 사실 이제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이 여배우와 스캔들을 지금 건드리고 있고 또 남경필 후보 쪽에서는 그 해경군 김씨 논란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현재로서는 이
SNS를 둘러싼 여러 가지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정면 대응하지 않고 대신에 정책 공방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배우가 이제 과거에 해명했던 이제 여러 글들이 이제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지면서 그렇죠. 뭔가 누군가 도움을 줬거나 누군가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계속 했던 건데요. 처음에 이제 이 여배우가 어떤 매체와 인터뷰를 했을 때 벌써 8년 전입니다. 2010년인데 2007년쯤이다. 총각 행세를 한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과 데이트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11월에는 언론에 언급된 이니셜은 그 사람이 아니고 소설을 좀 그만 써달라. 그러면서 또 6년 뒤에는 또 한참 지났습니다. 성남 사는 가짜 총각, 거짓으로 사는 게 좋아? 이런 글들을 남기면서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내용이 이제 이재명 시장에 미안하다. 딸 양육비 문제로 자문을 구한 게 이 전부다. 그러면서 사과문은 어떤 분의 자작극, 주진우 기자에게 물어보시죠.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막 얘기가 부풀려지고 계속 돌아다니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사실은 2010년도부터 계속 올렸던 글이 일련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 뭔가 문제를 제기했다가 누군가가 이제 압력을 행사해서 조금 가라앉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또 다시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고개를 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당시 SNS에 올렸던 그 사과문이 정말 진정한 것이냐, 그건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린 것으로 지금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그것에 대해서 뭐 해명을 정확히 해라라고 한 게 지금 야당 후보들의 지금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해명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은 사실은 주진우 씨, 김부선 씨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의 세 명이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입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김부선 씨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아직 6.13까지 이제 한 보름 정도 13일 남았잖아요. 그 중간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또 있을 수 있다.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부선 씨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전혀 아니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환 후보를 비롯해서 김부선 씨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이렇게 공언했는데요. 직접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당인이 이분이 양육비, 딸 양육비를 못 받아서 소송을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2016년인가에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나를 직접 지칭하진 않았지만 종합을 해보면 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여서 이거 소송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다시 그것 아니다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이게 할 만하면 사과하고 아니라고 하고 또 한 번 뭐 이상한 거 써가지고 또 문제되면 또 미안하다 그러고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에는 분명하게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요. 1차는 그 김영환이죠. 그리고 이거를 여과 없이 왜곡해서 문제 삼은 일부 보도한 측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말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김영환 후보는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미투에 관련된 거고 공직자를 뽑는 뭐 선거에 이제 한 나라의 일꾼을 뽑는 도덕성에 관계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지금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정책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이건 네거티브니까 하지 말아라는 얘기이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사실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선택을 하긴 하겠지만 사실 네거티브 공세로 이렇게까지 흘러가는 것 자체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사실 얘기되는 여러 가지 스캔들이나 뭐 문제점들이 좀 다른 후보들보다 좀 많아 보이는 것이 조금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본인이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간 게 어쩌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뜻 듭니다. 어저께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는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게 돈을 캠프에서 주고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것도 토론회 때 나온 얘기인데 이게 이제 남경필 후보가 주장한 내용을 조금 전달해드리면 선거사무소 개소식 후에 뒤풀이를 하는데 이제 현금 5만 원권이 전달되는 동영상이 있었다. 그게 이제 이재명 캠프 측에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남경필 후보의 주장인 거죠. 캠프가 연루가 됐을 거라고 주장을 한 건데 이제 뭐 중요한 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해명은 그 동문치를 줬다, 뭐 선거운동원이 줬다 이렇게 이제 남경필 후보나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공세를 하는데 이거는 캠프와 전혀 무관하게 뒤풀이 자리여도 아니었고 공식적인 뒤풀이 자리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참석자들끼리 오간 거지 캠프와는 전혀 무관하다. 결국 이게 또 다 돈을 돌려줬다고 하더라. 왜 이거 전혀 캠프와 무관한 건데 이걸
본인과 관계 있는 것처럼 공세를 하느냐 이렇게 또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돈이 왔다 갔다 한 거는 맞는데 네. 그게 전혀 캠프와는 무관하다. 무관한 자리였고 무관한 사람들이었다. 예. 뭐 이렇게 지금 그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이런 돈 뭉치 의혹 그리고 여배우와의 스캔들까지 휩싸였는데 사실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거든요. 이거 좀 사실관계 좀 밝혀줘라. 그리고 실제로 뭔가 이렇게 유권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정보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누군가 뭐 사법기관에 뭐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면 이게 뭐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나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돌아다니는 그 녹취 파일을 누가 공개했는지부터 시작해서 네.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좀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뭐 그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가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수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러한 것이 이제 예를 들면 풍문으로만 내지는 네. 소문으로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선거 전에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소문은 예전부터 사실 나와 있었던 거거든요. 예. 전혀 새로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뭐 새로울 게 없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 사람의 자질은 조금 생각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해서 변수가 될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의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그게 그렇게까지 큰 변수를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고소나 고발을 하던 누군가가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그거는 이미 선거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13일 사이에서 어떤 변수를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후보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전국 선거를 치러야 되는 대표들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당은 또 지켜야 될 것이고 야당은 뺏어 와야 할 것이고 각각 여야의 대표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철이 되다 보니 야당들이 견제론을 들고 나옵니다. 건강한 견제가 아니라 부당한 방해로 일관했습니다. 오로지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의 요구와 시대 정신을 외면해온 보수 야당들에게 국민 여러분의 매서운 회초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만의 지지를 받는 허황된 지지율에 취해 폭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폭주의 끝은 국민들의 절망과 좌절, 대한민국의 몰락일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에게 견제할 힘을 주셔야만 이 정권의 망국적 폭주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두 당 대표 모두 어쨌든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민주당 같은 네. 경우는 자신만만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이제 겸손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좀 우세하다는 그 분석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일수록 조금 겸손하게 우리 힘들다 그래야 지지자들이 또 투표소에 와서 네. 민주당 후보들을 찍어주기 때문에 겸손한 건데 반면에 오히려 한국당이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우리 영남뿐만 아니라 여기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강조를 하는 게 이거는 오히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보수 그 지지자들이 다 이렇게 좀 고개를 이제 숙이고 있는, 예. 좀 움츠리고 있는 이런 지지자들에게 이제는 고개를 들고 투표소에 나와라. 우리 네.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불어 넣어 주려고 하는 전략이거든요. 예. 지금 양당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상반된 좀 선거 전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홍준표 대표는 뭐 9속에서 전국 광역단체장이 17개잖아요. 네. 9개면 절반 이상인데 네.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 보죠? 이게 뭐 방금 말씀드린 그거와 비슷한 건데 우리 정말 이길 수 있다. 영남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다. 이거를 좀 지지자들에게 강조하면서 투표소를 그만큼 사실 선거라는 게 투표소에 어느 쪽 지지자가 더 많이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보수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보수 지지자들 투표소에 많이 나와달라. 이거를 좀 호소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뭐야 각 당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홍준표 대표는 지금 내홍을 또 겪고 있잖아요. 밖에서도 열심히 이제 잘 싸워도 사실 쉽지 않은 판국인데 안에서 이제 불협화음이 좀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선거 후에 앞으로 지도부는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벌써부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6곳 이상 승리하지 못하면 뭐 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 했고요. 지금 현재 뭐 정우택 의원이라던가 대전시장 후보로 나오고 있는 박성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맹공격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주장하는 바대로 9곳 이상 정말로 광역단체장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그들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그 당내 사정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이 지방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제 그 대표 자리를 놓고 사람들이 사실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조기 대선 논의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막 맹공격을 지금 퍼붓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는 양쪽에 있는 지지자들이 또 뭐 삼행시까지 지어가지고 서로 간에 또 비방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지금 홍준표 대표가 생각하는 거는 샤이 보수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겉으로 지금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층이 나올 것이고 우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처럼 우리 당을 결집한 사람이 없을 것이니 당신들이 좀 손 놔라 이런 차원인 것이고요. 지금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사실 의지를 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사실 전당대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추미호 대표나 뭐 송영길 의원, 김진표 의원, 김두관 의원 누가 당권을 잡을지도 관심인 것 같습니다. 다른 3당의 출사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말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른미래당이죠. 박주선 공동대표는 대한정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표를 몰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호남이 대접받고 제 몫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호남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살펴보겠습니다. 이정미 대표도 지방선거는 보수야당에 대한 심판 선거다. 이렇게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네, 오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당의 정책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선거 이 출사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 막판 조율을 위해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 뉴욕에 입성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황아람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김영철 부위원장 뉴욕 도착과 동시에 각별한 의전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온 데다가 18년 만에 이뤄진 북한 최고위직의 방미인 만큼 김영철 부위원장은 철통 경호 그리고 특급 의전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한 직후에도 항공기 계류장에서 곧장 캐딜락 승용차를 탄 뒤 미국 뉴욕의 숙소로 이동을 곧장 했는데요. 67대의 검은색 세단과 경찰 차량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찬 차량을 호위했습니다. 그만큼 모든 일정이 삼엄한 경비와 철통 경호 속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는 미국 유엔 차석대사 관저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90분간 만찬을 진행했는데요.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두 사람 간의 일거수일투족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90분간 만찬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간 것으로 보입니까? 네, 이번 회담, 두 사람의 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마지막 절차입니다. 미 국무부는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가 없지만 두 사람 간의 만남이 세 번째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비핵화 그리고 체제 안전보장과 같은 문제 등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백악관 역시 내일은 모든 일정이 회담으로 가득 찼다면서 마라톤 협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초미의 관심사는 김영철이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할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면서 만약 마음이 바뀐다면 주저 말고 편지나 통화를 달라고 밝힌 만큼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회동에서 두 사람의 빅딜이 성사가 된다면 김영철의 워싱턴 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에 도착해서 만찬을 했고요. 내일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본격적인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뉴욕에 도착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모습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번 회담이 잘 진행될 거라 예상하십니까? 6.12 회담이 진행되겠습니까?
질문이 아주 굉장히 우렁차게 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게 지금 뭐 말을 할 형편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느끼는 중압감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금 조금 전에 만찬을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만찬하면 뭐 2시간도 하고 저녁이니까 좀 더 길게도 하잖아요. 딱 90분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 관저에서 했다는 건데 이건 언론의 통제에서 언론의 같은 감시 같은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한 장소 같고요. 뭐 사실은 지금 기본 회담을 앞두고 있고 저 사람들이 두 분이 밥을 먹는 게 지금 목에 너무 가겠습니까? 지금 두 나라의 운명을 지금 걸어지고 그렇죠. 지금 회담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말을 전하라 그랬고, 어떤 것이 우리가 이번에 하고 싶은 거고, 또 미국은 어떤 것을 원하고 우리가 이번 회담에서 이런 것들을 하자, 그런 것들을 토론을 했을 그런 실무 식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은 만나러 가기 전에 이제 SNS 등을 통해서 무조건 한반도의 비핵화에 노력하겠다. 그래서 딱 못을 받고 들어갔단 말이죠. 오늘 밥 먹으면서 CVID 얘기는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입장 변화는 전혀 없다고 봐야겠죠. 미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CVID를 꼭 실현하고자 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한 말이기 때문에 자기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이번에 또 속았다 그러면 또 이상한 소리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확고해 보이는데 지금 이야기가 일부 나오는 거는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미국에 갖다 해체하느니 뭐니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일단 지금까지 분위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회담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판문점 회담도 일단 결석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지금 최종 담판을 하러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갔는데 김영철 부위원장은 사실 대남 전문가입니다. 대외 전문가는 아닌데 그렇죠. 외무상이 따로 있는데. 외무상이 따로 있는데 이수영이나 저 이 외무상이 이용호 외무상이 가야 정상인 것 같은데 지금 김영철이 하는 거 보면 3월 달부터 모든 일정을 쭉 해서 흐름을 아니까 아마 그래서 김정은이 자기 특사 자격으로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뉴욕이란 말이죠. 물론 뭐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일 회담 이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워싱턴에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일단 먼저 뉴욕에 내렸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이 유엔 대표부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떤 그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라는 것뿐만 아니라 워싱턴에는 뭐 감청이 쉽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뭐 해석까지 있더라고요. 뭐 사실 미국 사람들이 감청을 하자면 뉴욕에 있든 워싱턴에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지금 현대 기술 가지고. 그런데 뉴욕에 간 거는 항상 대표단이 갈 때는 중요한 대표단이 갈 때는 현지 대사관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큰 고려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디 움직일 때 백업하는 외교관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원해야 되고 가장 기본한 것은 코딩이 된 메시지들이 평양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대사관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메일을 쓴다고 해도 메일 보내는 것 자체가 이게 전문가들 앉아서 보면 아무로 써도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평양하고 뉴욕 대표부하고 미리 예정되어 있는 코딩이 된 암호화가 된 문서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고 폼페이오가 이야기한 것을 또 이야기하고 활동 방향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뉴욕에서 회담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만찬장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참 많이 닮은 듯 하면서도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김영철 부위원장은 대표적인 흑수저입니까? 뭐 흑수저까지는 아니고요. 뭐 동수저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는가 하면 김영철 저 부위원장이 오랫동안 이 영관급 장교를 벗어 못 났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알건대는 중국 쪽에 친척이 있었다. 그러니까 고위 간부로 들어가는 데는 올라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8촌 안에 외국에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게 비서국 비준 대상이라고 있는데 지금 정무국 비준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올라가려고 하면 일단 자기 직계로 8촌 이상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중국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우방인데도 그렇군요. 우방인데도 중국에 친척이 있으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이렇게 승진한 거는 회담을 하는데 남북 회담을 하는데 너무 잘하니까 그 CCTV 화면을 보고 김일성 주석이 참 똑똑하다. 자, 한번 데려오라. 그 다음부터 저 사람이 출세길이 열렸다고 보는 것이 우리 북한에서 있을 때 들었던 얘기거든요. 사실 뭐 북한의 2인자하면 최룡해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 이번 대화에서는 철저히 얼굴을 보이지 않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룡해가
2인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2인자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2인자는 조직비서이기 때문에 조직비서는 간부들이 인사사업과 당생활을 통제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양을 지켜야 되는 임무고 저 사람은 이렇게 대남 관계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김영철이 2인자로 됐다고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과연 이 두 사람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뭐 내일 오늘 만찬 자리에 나온 내용은 뭐 저희 특파원 등을 통해서 취재를 해봐야 되고요. 내일 정상회담을 앞둔 마지막 이 협상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이제 싱가포르에 12일 날 가게 되면 어쨌든 평양을 김정은이 며칠인지 모르지만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가끔 이제 영화에서 보면 그런 이제 비운 그 사이에 뭐 쿠데타가 일어난다 뭐 이런 영화까지도 이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한 염려는 전혀 없을까요?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김일성 주석이 무슨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전에 외국에 나갈 때마다 반당 종파 분자들이 평양에서 솔라닥질을 했다. 솔라닥질, 그러니까 나쁜 짓을 꾸몄다. 그건 김일성 표현입니다. 네.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로 된다면 내가 마음 놓고 외국에 나간다. 이건 김일성 주석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후계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1박이 될지 2박이 될지 3박이 될지 모르는 그 오랜 기간 멀리 떠 있다 그러면 불안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최고 지도자의 동선이 미리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중국 갔다 오면 항상 평양에 돌아온 다음에 보도가 됐잖아요. 양측이 그렇게 항상 그렇게 했죠. 러시아도 그렇게 했고. 근데 지금 이건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조건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벌일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우려를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에게 살짝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결국은 평양을 떴을 때 그리고 지금 준비 기간이 길잖아요. 한 노동신문이 발표한 게 한 3, 4일 전이니까 거의 20일 동안을 지금 어떤 세력이 있다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김여정 동생은 남겨놓고 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같이 갈 가능성도 있고 남겨놓을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최령의 당 조직 부위원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신뢰하느냐. 거기가 핵심이겠죠. 그렇겠군요. 자, 이런 염려를 보여주는 것 때문일까요?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입니다. 저희 언론의 보도는 아니고요. 일본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을 여러 측면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눈물을 흘리는 장면 저희가 뭐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몇 차례 봤습니다만 와 저런 것도 북한에서 보여주네? 많이 김정은 위원장이 달라졌네? 라고 생각했는데 저거를 또 다시 요즘에 편집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자리가 지금 보면 이제 간부들도 군 간부, 당 간부들이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조국 통일 과업을 아직 내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면 경제를 발전시키자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첫 일성으로 인민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배고픔을 멈추게 하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왜 안 되느냐. 지도자가 저렇게 우는 모습을 북한 텔레비나 강연에서 보여준다면 지도자가 저렇게 울 정도로 당정군 간부는 도대체 이제까지 뭐 했느냐. 이게 기본 핵심이지 이거를 핵폐기까지 연결시키는 건 약간 논리 비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요즘에 전부 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행보는 군사 행보는 안 하니까요. 전부 다 민생 행보잖아요. 그렇죠. 경제 행보. 그럼 그 경제 행보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 핵폐기 등을 통해서 어쨌든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 좀 지켜봐달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민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렇게 지금 마음을 쓰고 있다. 이런 메시지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정을 해보건데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근데 과거에 이제 우리 북한에서 내려왔던 태용호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태용호 공사가 책에서 2009년에 화폐 개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북한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저항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게 뭐냐면 1995년, 99년 고난의 행군을 겪잖아.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50만에서 200만, 수치는 조금씩 다른데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고 그때부터 이게 당과 국가 수령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뼈에 사무치게 느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식이 한 단계 도약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경제 개혁이라는 것을 김정일 위원장이 하면서 조금 살만해지다가 이제 화폐 개혁을 김정은 위원장이 첫 스타트로 했는데
돈을 바꿔주는 액수를 정해줬어요. 예. 이만큼 이상 못 바꾼다. 예. 근데 북한 돈이라는 것도 함부로 버리지도 못하는 게 거의 김일성 주석이 초상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태우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하겠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제 생활이 갑자기 10분의 1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렬히 저항하는 걸 예. 보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걸 다치면 정권이 위험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희생양으로 박남기 당시 예. 계획 담당 비서를 총살을 하거든요. 이게 2009년이면 김정일 집권 시절이죠. 김정일 집권 시대인데 김정은이한테 일정한 정도로 고난이 넘어오기 시작한 때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사실 북한의 장마당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제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이유겠죠. 갑자기 장마당이 잘 되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라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장마당은 어떤 일각에서는 북한이 장마당을 허용하고 막 장려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저희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장이 너무 커지고 시장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것도 있거든요. 북한 당국 세금을 걷어내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묵인하고 있다고 하는 평가가 맞고 시장을 잘못 다치면 인민들이 저항이 커질 수 있으니까 시장을 보면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두면서 시장을 활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북한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더 많이 변화해야지만 결국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죠.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햄버거를 먹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이게 미국에서도 이런 가능성들이 벌써 솔솔 나오고 있는데 당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What the hell is wrong with speaking? I wouldn't go there. If he came here, I'd accept him. But I wouldn't give him a state dinner like we do for China. We should be eating a hamburger on a conference table. And we should make better deals. 미 MBC 방송에서 입수한 CIA 보고서 얘기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햄버거 프랜차이즈 개설을 허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게 이제 서방 투자 유치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벌써부터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평양 그 좋은 데다 트럼프 타워를 세워놓고 그 안에 맥도날드 가게를 세우고 코카콜라가 들어가면 북한도 미국 자본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네가 폭격을 못할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내가 개방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가능성에 대해서 북한이 여러 해 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제재 국면하고 맞물리고 이제 핵무기 실험 때문에 계속해서 밀려진 건데 만약 6.12 정상회담이 잘 되면 저런 게 가능하겠죠. 벌써부터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미국도 이런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면서 굉장히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벌써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이게 국제 이발사 협회에서 머리 모양을 이렇게 다듬으면 됩니다 하고 차근차근 알려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저기 슬립백 언더컷이라고요. 슬립백은 이게 머리를 이렇게 뒤로 넘기는 스타일이고요. 언더컷은 옆과 뒤를 바짝 잘라 올리는. 과거에는 저런 스타일이 만약에 최고 지도자가 했다면 주민들이 따라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 김일성이 머리가 있었고 김정일 위원장이 머리가 있었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머리인데 다 머리 스타일이 달라요. 다른데 저런 머리는 굉장히 북한 사람들 보기에도 이례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북한 청년들이 저것을 많이 따라한다 그래요. 근데 저런 머리가 옛날에 나치 독일이 좋아했다는 나치들이 그런 이야기가 자료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꼭 이런 것을 하고야 말 거야 이런 고집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머리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국제 이발사 협회가 있다는 소리를 내가 처음 들었는데 저도요. 인터내셔널 김정은이가 어소시에이션. 인기가 있나 봅니다. 저런 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보고서까지 내놓는 거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김정은의 어떤 스타일이나 성격의 일부를 보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이틀 만에 경찰에 소환돼 11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손을 모은 채 담담한 표정으로 경찰청사를 나오는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받으시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소명하셨습니까? 가위랑 화분 던지신 거 인정하세요?
어제 오전 예정 시간보다 일찍 기습 출석했던 이 씨는 실내에서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며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이 씨는 1차 출석 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작 경찰서 안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2차 조사에서도 영상이 공개된 공사장 폭행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던데요.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라고 하는데 전방위적인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한진그룹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교육부가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인하대에 편입학할 때 부정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 때문입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 1998년 미국의 2년제 대학을 다니다 인하대 3학년으로 편입해 졸업했습니다. 인하대 이 사장은 조 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 당시 교육부는 조 사장이 2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해 편입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편법 편입이라며 대학 관계자들에겐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조 사장의 편입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2학년을 다 수료했다고 학교에서는 판단한 겁니다. 최근 조 사장의 부정 편입 의혹이 다시 제기되자 교육부가 20년 만에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 상황 조치되겠죠. 법률적인 걸 검토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죠. 하지만 당시 편입 관련 자료가 인하대 측에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번 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하대 학생들은 뒤숭숭합니다. 인하대가 한진에서 벗어나서 다른 회사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육부는 조 사장의 부정 편입 의혹은 물론 인하대 편입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다음 달 4일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합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어제 새벽 영동고속도로 검은색 벤츠 차량이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섭니다. 급기야 유턴을 하더니 역주행을 시작하는데요. 다른 운전자들은 깜짝 놀라서 차를 피하기 바쁘죠. 아찔한 역주행의 주인공은 27살 노모 씨. 7km를 달리다 택시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췄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고속도로 옆에 그 안전지대로 해가지고 위에 올라야 되잖아요. 거기 올라가게 누워있고. 네, 사고 현장 굉장히 처참하죠. 택시 기사가 크게 다치고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 38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김 씨는 주말 부부를 하면서 9살과 6살 남매를 키우는 가장이었는데요. 정작 만취 상태였던 가해자 노 씨는 기억도 못하는 상황. 무책임한 음주운전에 평범한 가족의 행복이 무참히 깨진 겁니다. 평생 속죄하며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수 김은국 씨가 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일서 전 대한가수협회 수석 부회장이 김 씨를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후배고 회장이지만은 선배님을 폭행한다는 건 그건 좀 말이 안 맞고 서로 이제 한다며 하다가 실갱이 한 건데. 박 씨는 지난 4월 김 씨가 멱살을 잡고 어깨 등을 밀쳐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고 조민기 씨가 세상을 떠났지만 미투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대 졸업생 A 씨는 피해자들이 밤길 조심하라, 죽이겠다 이런 메시지를 받고 있다면서 왜 피해자가 죄인이 돼야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뉴스입니다. 올해 전국 땅값이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강원도 홍천 일대엔 700배가 뛴 곳도 있었는데요. 땅과 상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구별로는 서울 마포구가 3년 연속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한강변 북부 3구로 꼽히는 마포와 용산, 성동구의 땅값 상승세가 강남을 제쳤습니다.
10년째 꾸준히 땅값이 오르고 있는 곳 어딜까요? 바로 독도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59억 원입니다. 그러면 경제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한 달 평균 255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출 1위는 자동차 구입비를 포함한 교통비였고요. 통신비로는 한 달 평균 13만 8천 원을 썼습니다. 일본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급격한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진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 모시기에 나선 겁니다. 이삿짐센터 직원이 모자라서 이사를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남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흡연으로 매일 159명이 숨지는데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더 나아가서 사회를 죽일 수 있죠. 새해에만 금연 결심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담배를 끊거나 줄여보시는 것 어떨까요?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그 영상을 본 수만 명의 남자들이 눈으로 저를 강간한 거예요.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를 강간하는 기분을. 부모가 전화를 받아서 왜 전화했냐고 자기 자식 죽었다고. 네, 이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찍힌 성관계 영상, 음란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최근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가 극성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수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김유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피해 여성을 만나봤다고 하는데 현재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내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그 지인들까지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는 정말 상상하기도 그쵸. 싫을 정도인데요. 네.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30대 여성 A씨는요. 매일 수만 명의 남성에게 성폭행 당하는 기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름까지 바꿨지만 신상 정보가 이미 다 퍼져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정말 피가 거꾸로 쏠려서 제 눈에 핏줄이 터질 만큼 분노하고 제가 가장 행복할 때 내 남편한테 이걸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네, 현재 피의자는 구속된 상태이고요. 하지만 이 A씨는 사회적으로 매장된 상태여서 명예를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류될 거라고 다들 초범이고 평양 좁죠? 이거 살인죄죠? 이건 거의 여자 입장에 살인죄지만은 사람을 직접 죽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죽였으니 살인과 똑같이 처벌을 못하는 거 이제 법적으로 그렇지만 이거 형도 되게 강화돼야 되는 거 맞아요. 네, 이분은 전 남자친구의 분노 범죄를 당한 거고 사실 유튜버 양혜원 씨 최근 사례와 같이 자신도 모르게 스튜디오 촬영물 같은 게 갑자기 떠돌아다니는 경우도 많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여성을 인터뷰했는데 이 취업준비생인 20대 여성입니다. 10대 때 사진 모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노출이 심한 옷을 입히거나 아니면 누드로 촬영을 할 것을 요구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엉겹결에 이 노출 사진을 찍게 됐는데 그 사진이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성인 유료 사이트에 유출이 됐다는 겁니다. 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찾아갔더니 이 민원실에서는 촬영자와 유포자가 명확해야 한다며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다행히 검찰에서 고소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B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자극적인 걸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잖아요. 완전 잉크 퍼지듯이 그렇게 퍼져나가서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거 하나하나 지우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룹패들 다운을 받아대니까 이런 게 성행하는 거겠죠. 특히나 제대로 된 상황 판단할 줄 모르는 미성년자들 데리고 공장식으로 생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내 사진이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촬영자와 유포자를 경찰이 밝히는 게 아니라 직접 지적해서 와라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례를 보니까 디지털 성범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요. 이 10년 사이에 디지털 성범죄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전체 성범죄 5건 중에 한 건이 이런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같은 디지털 성범죄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요. 아직 담당 부서도 명확하지 않아서 여성 청소년과나 아니면은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이 번갈아가면서 수사를 하는 실정이고요. 또 대부분의 수사 경찰이 남성이지 않습니까?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남자 경찰관들 앞에서 커다란 PC 화면으로 본인의 성기 캡처를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라든지. 그럼 처벌은 좀 제대로 됩니까? 네, 저희가 이 취재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판결을 다 살펴봤더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범행을 시인하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현행법상 징역 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요. 실형은 겨우 9%에 불과했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공권력에 지금 기댈 수 없는 현실 같은데 그래서 대부분 피해자들이 사설 디지털 장의사를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내 사진이나 영상을 지워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한 얼마를 좀 내야 이런 걸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이 비용은 업체마다 제각각인데요. 이 6개월 동안 한 100만 원만 내면 지워주는 것부터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요구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피해자가 20, 30대 여성이다 보니 상당히 큰 부담이고요. 그렇죠. 문제는 이렇게 사설 업체를 이용해서 온라인에 있는 영상을 지우더라도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영상은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다시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그렇겠네요. 저희가 만난 한 여성의 경우는요. 20여 년 전에 찍은 영상을 지금까지 지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최근 여성가족부는요. 이 영상을 삭제해주고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대책을 밝히긴 했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피부에 적 강한 자외선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침부터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조금만 서 있어도 뜨겁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외출 전에 자외선 차단제와 선글라스를 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에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초여름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서울과 광주가 27도, 대구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전국에서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되고요. 볕이 강한 한낮에는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과 경남에서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시다면 특히 낮 시간의 긴 외출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볕이 좋고 또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니까요. 밀림 빨래하기에도 좋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도 없어서 세차하기도 괜찮습니다. 당분간 맑고 또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요. 6월의 첫날인 내일은 서울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날이 더워지고 땀 배출이 많아지면 몸속에 수분이 줄어들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요. 커피나 녹차보다는 물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햇살 뜨거운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네, 앞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영상 대신에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 영상이 잘못 송출됐습니다. 두 후보 측과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요일 뉴스데이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